2023 9월 모평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학교와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은입니다. 이 강의는요, 선생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출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풀었던 것처럼 선생님도 패드로 시험지에 필기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고생하신 여러분,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 나가야겠는데요. 이 구모를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유전 파트는 비교적 평이했고 비유전에서 신선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에서 특히 어렵게 출제됐던 다인자 유전이 이번 구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모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유전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신선한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유전 파트 그리고 킬러 부분 그리고 비유전 파트까지 해서 중요했던 내용들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8번에서 대림전자 매칭하고 세포의 핵상 맞추는 문제는 기존 기출과 유사했습니다. 선생님의 꿀팁 중에 수능 완성 10강에 나온 상동염 색채 또는 대림전자 찾기 꿀팁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고요. 유사 문항들은 이런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감수 분열 시 DNA 상대량 분석하는 자료인데 기존 기출과 또 유사하고요. 선생님의 꿀팁 중에 수능 개념 25강, 수능 특강 19강에 나온 꿀팁을 이용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웠는지, 좀 틀렸던 사람들은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근거로 해서 각 세포의 유전자 구성 그리고 감수 분열 시기를 파악하면서 이게 또 어떤 중기인지를 알아맞혀야 됐거든요. 그래서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다. 유사 문항은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문제였고요. 굉장히 고난도면서 신유형이었어요. 선생님의 꿀팁,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꿀팁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되 왜 어렵게 느껴졌을 거냐면 A와 B의 서로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었고 또 흥분의 전도 속도 1인지 2인지 매칭했어야 됐고 또 그 막전이 값이 기호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좀 이따가 하나씩 차분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16번 상염 색채와 X염 색채 가계도 분석이면서 DNA 상대량 자료를 분석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존 기출에서 좀 변형된 문제가 되겠고 가계도 꿀팁 수능 개념 29강이나 수능 특강 22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활용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뭐부터 했었어야 되냐면 가와 나가 상염 색채 있는지 X염 색채 있는지 파악했었어야 돼요. 이게 꽤 쉬웠습니다. 왜냐? 가계도에서 여유남유나 남유여유의 모순이 있다면 그건 그냥 상염색채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가가 상염색채 유전임을 일단 파악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DNA 상대량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가에서 우열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0 수능 17번 문제와 이 자료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유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완전 우성 유전, 중간 유전, 복대림 유전이 나왔는데요. 사람의 유전 중에는 풀만한 유형이었죠. 기존 기출 2021학년도 구모 11번과 유사했고요. 18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요. DNA 상대량을 통해서 전자와 비분리를 파악하는 문제로서 기존 기출에서 좀 변형된 문제예요. 왜 어려웠을 거냐? 일단 주어진 각 세포의 시기, 1, 2, 3, 4, 5의 시기를 찾아야 되고요. 부모의 유전자형 그리고 연관관계도 파악해야 되며 DNA 상대량을 통해 전자와 비분리까지 파악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17번과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변형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이 여러분들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는 신유형인데요. 이유는 일단 처음 보는 나 자료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T1, T2 시점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F1, F2 시점, 즉 처음 보는 자료에 있는 시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신선했던 빅킬러 자료들을 볼게요. 먼저 5번에서 정상과 뇌하체 제거 시의 오줌 생성량 비교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그래도 1과 2에서 각각 뇌하체 제거와 정상일 때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우리 유사 문항에서 2023학년도 수완, 그러니까 2번 수완 시점에서 5회 8번 오줌 3투와 비교하는 그래프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 13번은 심장박동 조절 실험이었는데요. 한 심장에서만 자율신경을 제거한 후 두 용기를 연결하였을 때 활동 전일의 변화를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실험 자체를 이해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두 용기를 연결하였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낼 것이냐. 그래서 조금 신유형이면서 신선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우리 한 번쯤은 모두 다 이 키트로 검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코로나 키트의 원리가 지금 14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항원항체 반응 개념을 응용하여 검사 키트의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 자료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대로 잘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주요한 문제들 선생님이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것인가 선생님과 함께 한 문제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소는 식물의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 없지만 소화기관에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 세균의 대사산물을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그럼 소에게 있어서 세균은 좋은, 이로운 존재예요. 그쵸? 즉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선지 맞는 거죠. 그리고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이 과정은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이고 이 이화작용에 효소가 이용되죠. 따라서 기억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에 적합한 구조의 소화기관을 갖는다. 되새김질에 적합하도록 소화기관의 구조가 변한 것이므로 이것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람의 질병 A와 B의 특징인데요. 이 A와 B는 에이즈와 헌팅턴 무도병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며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으며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헌팅턴 무도병이죠. 헌팅턴 무도병이고 B.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세균과 곰팡이 쉽게 감염된다. 이것은 HIV가 원인이 되는, 즉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 A는 헌팅턴 무도병이다. 네, 이것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서도 우성 유전병이었죠. 그 니은 B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그렇죠? HIV 바이러스다. A와 B는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A는 유전병으로서 비감염성 질병이고 B는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염성 질병이죠. B만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문제인데요. 먼저 그림에서 기억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고 니에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디귿은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가부터 보니까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디귿이 되겠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영양염류는 생물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죠. 영양염류 자체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식물성 플랑크톤, 생물에게 영향을 미쳤으므로 니은이 되겠습니다. 단은 하나 남은 기억이 되겠죠. 기억, 간은 디귿이니까 틀렸고 A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디귿,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활동량을 나누어 살아가는 것. 간단히 얘기해서 분서죠. 분서. 서로 다른 종, 즉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므로 다의, 즉 기억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저 이화작용은 분해면서 에너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죠. 맞고요. 니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난다. 합성된다. 동화작용이고요.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되죠.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디귿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포도당을 산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죠. 그래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주 좋은 자료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미리 총평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부터 다시 읽어보면 어떤 동물종에서 기억이 제거된 원과 정상개체2에 각각 자극 A를 주고 책정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뇌하체 전역과 후엽 중 하나이고 A는 기억에서 호르몬 X의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쉬운 이유는 원이 기억이 제거됐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고요. 2는 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1과 2에 기억이 제거됐는지 정상인지 여부를 안 알려주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삼투압 조절과 관련 있는 이 호르몬 X는 바로 항인 호르몬 ADH가 되겠고 ADH는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겠죠. 즉 원은 뇌하체 후엽이 제거됐기 때문에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2의 경우는 ADH가 분비돼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촉진되므로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의 삼투압은 반대니까 증가하겠죠. 따라서 2에서는 자극 A가 주어졌을 때, 즉 ADH 분비를 촉진시키는 이 호르몬 자극이 주어졌을 때 ADH가 분비되어 수분 제흡수 촉진되고 오줌의 생성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뇌하체가 제거된 이 원의 경우는 ADH 분비를 촉진시켜도 뇌하체 후엽이 없기 때문에 ADH가 분비되지 않아서 오줌 생성량이 높게 계속 유지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뇌하체 후엽이다. 네, 뇌하체 후엽이고 T1일 때 콩팥에서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 즉 ADH의 분비량과도 비례하겠죠. ADH가 분비되어야지만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가 일어날 거니까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1은 ADH가 분비되지 않죠. 그래서 1에서보다 2에서가 더 많은 거예요. T1일 때 1에게 ADH를 주사하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느냐? 1에게, 즉 뇌하체 후엽이 제거된 이 1에게 ADH를 주사하게 되면 ADH에 대한 표적세포는 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 제흡수가 정상처럼 일어나서 오줌의 생성량은 줄어들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한다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아주 좋은 자료니까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집단 A와 B로 나누었다. 그래서 A와 B에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집단 A는 뭔가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원에서 G1기 DNA 복제전 그 사이는 S기고 그 2는 G2M기가 되겠죠. 그런데 집단 B는요. G1에서 S기로 전하는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대요. 그럼 G1에서 S로 잘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간 1에 해당하는 G1기 세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기는 굉장히 적고 G2M기 세포도 이 집단 A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다 해서 G1기 세포 수분의 S기 세포 수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자,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A에서를 얘기해 보면 G1기는 더 적고요. S기는 더 많죠. 즉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큽니다. 구간 1에는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있다. 자, 뉴클레오솜은 염색체와 염색사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죠? 염색사나 염색체의 상태로 유전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간 1이나 2에 다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고 디귿 구간 2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구간 2에 핵말 갖는 세포, G2기 세포 이런 세포 존재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간기대 세포들은 핵막이 있기 때문에 2에는 간기대 세포 G2기가 있고 핵말 가는 세포가 있다는 설명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으로 기억에서의 TSH 분비를 조절한다. 자,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TSH는 갑상샘을 자극하고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게 하는데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다시 원인이 되는 간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다음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죠. 그래서 A를 주면 자극 A를 줬더니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대요.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용이 되겠고 이 자극은 고온과 저온 중에 저온이죠. 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이런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 작용하게 됩니다. 기억간이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는 중내연, 뇌줄기가 손상되면 죽을 수 있다. 중내연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는데 지금 간내 시상하부는요. 이 셋 중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도 마찬가지 이 셋 중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뇌가 뇌교지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뇌줄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A는 고온 자극 아니고 저온 자극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8번이 여러분들이 처음 맞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제된 적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긴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문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제 간은 한 쌍의 대임전자 라지 스몰에 의해서 나는 두 쌍의 대임전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된다. 간은 상형 색채에 나는 X형 색채의 연관입니다. 그렇죠? 표는 남자 P의 세포와 여자 Q의 세포 각각 3개씩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각각의 세포가 어느 식인지를 몰라요. EN인지 N인지 핵상을 모릅니다. 핵상도 파악해야겠고요. 대림전자 6가지를 기니디리미비 요 6가지랑 매칭을 하면서 어떤 것이 서로 대림전자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며 어떤 것이 상염 색채에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완성 10강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 풀이할 때는 핵상 EN인 세포부터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P에서 핵상이 EN인 세포의 경우는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대림전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여자 Q에서도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라마바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EN인 세포에는 미음 빼고 미음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일단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상 EN인 세포와 비교했을 때 EN인 세포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일단 핵상이 N인 세포인 거죠. 그래서 핵상이 N인 세포부터 찾아보면 가의 경우는 기역과 리을이 없으니까 핵상이 N이에요. 나의 경우는 기역과 리을이 물음표니까 EN인지 N인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다의 경우도 미음이 없기 때문에 핵상이 N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라에서 기역과 비읍이 물음표이기 때문에 EN인지 N인지 모르겠고 마에서는 확실하게 리을과 비읍이 없으니까 N. 바에서는 기역, 니은이 없기 때문에 또 N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선생님 꿀팁으로 돌아가서 핵상이 N인 세포에서는 대림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마와 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디귿부터 대림전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핵상이 N인 마와 같은 세포에서는 디귿과 함께 존재하는 기역과 니은은 디귿의 대림전자가 될 수 없겠죠. 또 바도 핵상이 N인데요. 디귿과 함께 존재하는 리을이나 비읍이 디귿의 대림전자가 될 수 없다. 그럼 하나 남은 누구? 미음이 바로 디귿의 대림전자가 되는 거예요. 디귿과 미음은 대림전자다. 그런데 세포 나는 디귿과 미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를 가진다면 이건 핵상이 뭐다? 2N이다.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므로 2N이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기억의 대립유전자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대립유전자. 핵상이 N이면서 기억을 갖고 있는 세포 다를 보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은 기억과 함께 존재하니까 대립유전자가 될 수 없겠죠. 근데 미음까지도 기억의 대립유전자는 될 수 없어요. 왜? 미음의 대립유전자는 디귿이니까. 자, 그리고 또 마세포로 보니까 기억이랑 니은, 디귿이 함께 존재하네요. 그럼 니은도 기억의 대립유전자가 될 수 없다. 그럼 하나 남은 뭐? 비읍이 바로 기억의 대립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니은과 리을이 또 대립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냐? 니은과 리을, 대립유전자,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라의 핵상도 2N이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라는 각각 2N의 세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2N인 세포와 비교하면 나의 물음표 동그라미, A도 동그라미. 다음 라의 물음표 둘 다 동그라미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P의 세포와 Q의 세포에서 이제 2N인 세포와 N인 세포를 파악을 해냈으니 이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파악하고 싶죠. 그렇죠? 자,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세포 가가 되겠습니다. 이 가 세포에서 지금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먼저 미음은 있습니다. 그럼 색상이 N이에요. 핵상이 N인 세포에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상동염색체는 이미 분리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미음이 있기 때문에 디귿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포는요, 미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가 유전자는 핵상이 N인 남자의 세포에도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그 한 개 존재하는 미음이 바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예요. 그럼 무슨 얘기도 되냐? X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런 유전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염색체를 갖지 않고 이 세포 속에는 Y염색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됐죠? 남자의 세포 중에서 핵상이 N이며 Y를 포함하는 세포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디귿과 미음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기역과 비음, 니은과 리을은 각각 X염색체에 있고 연관되어 있겠죠. 이제 연관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핵상이 2N인 남자의 세포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요. 디귿과 미음은 상염색체에 존재하죠. 그럼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이런 대립유전자가 되겠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핵상이 2N인 세포에 있을 텐데 이 X염색체에 바로 기역과 그리고 리을이 연관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여자의 세포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핵상이 N인 세포에서 기역과 니은이 함께 존재하고요. 또 리을과 비읍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엔 비읍과 리을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선생님 위치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기역과 비읍이 대립유전자고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대립유전자죠.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핵생 2N일 때 보니까 디귿과 미음 중에 디귿만 있어요. 즉 디귿만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 기역과 비읍은 대립유전자 맞고요. A는 동그라미고요. Q의 나의 유전자형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얘도 이형접합이고 얘도 이형접합이죠. 따라서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능 완성 10강에서 설명했던 그 꿀팁을 좀 활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질소순환 과정에 작용 A와 B에서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 A와 B는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것은 질산화 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세균이 관여한다. 질산화 작용, 그리고 질소 고정 작용. 질소 고정 작용 중에서도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이 과정에 세균이 관여하죠. 그 세균의 이름은 질소 고정 세균. 자, 그러면 질산화의 경우는 특징을 두 가지 갖게 되죠. 그럼 특징이 하나가 없는 이 A는 질소 고정 작용이 되겠고, 둘 다 가지는 B가 질산화 작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가지가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징 기역은 바로 세균이 관여한다는 두 번째 특징이고, 첫 번째 특징은 질산화 작용만 갖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B는 질산화 작용 맞고요. 니은은 세균이 관여한다 있다. 니은 1번.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고,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소 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라고 했는데,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탈질산화 작용은 질산 이온이 질소 기체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 과정에 관여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질소 고정 과정, 질산화 작용을 비교하는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 즉 혈당량이 높은 상태, 그리고 혈당량이 낮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글루카곤은 어떤 작용을 하죠? 간에서, 표적기관은 간이고, 간에서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되게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질 거예요. 그쵸?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혈당량이 높아진다. 즉 혈당량이 낮을 때 그 분비가 촉진되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즉 글루카곤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원은 혈당량이 낮을 때, 낮은 상태일 때 변화가 되겠고, 상대적으로 글루카곤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때는 혈당량이 높은 상태일 때를 뜻하겠죠. 기억부터 보면, 원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라 낮은 상태입니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알글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알파세포 글루카곤. T1일 때 글루카곤분의 인슐린의 농도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서로 기량작용하죠.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T1일 때 1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1은 2보다는 글루카곤 농도가 더 높죠. 근데 반대로 작용하는 인슐린 농도는 낮을 겁니다. 따라서 그 값이 1에서가 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감수 분열 꿀팁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쌍의 대립유전자 H와 T에서 결정되는데, 가는 사람 1, 나는 사람 2의 감수 분열 과정의 일부고, 1과 2에서 각각 A와 B의 대립유전자 기니디리 중 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에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기니디리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1의 유전자형은 라라스스, 2의 유전자형은 스스라스이다. 네, 유전자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어요. A, B, C는 중기의 세포다. 그럼 가의 경우는 이 A가 1분열이라면 중기 1일 수도 있고 2분열이라면 중기 2일 수 있어요. 1 또는 2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경우도 확실하게 분열 후에 만들어진 중기이기 때문에 중기 1이 아니라 중기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선생님이 감수분열 꿀팁에서 강조했던 내용, DNA 상대량이 중기 2 세포에서는 0 또는 2이다. 그래서 이 B세포에서
두 값의 합이 2 또는 4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4와 같은 큰 값에 주목을 하자라고 했어요. 기억과 디귿이 각각 2였기 때문에 2 플러스 2에서 4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억이 2라면 니은은 0이 되어야지만 그 합이 2가 되겠고 디귿이 2니까 리을이 0이 되어야지만 그 합이 2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각각 0과 2이기 때문에 그 합인 나가 2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를 분석을 해봐야겠는데 가에서는 지금 물음표인 값이 있고 그리고 더해서 2인 값이 보여요. 가에 이 A가 만약에 중기원이라고 한다면 중기원 세포에는 라지 H가 복제됐기 때문에 총 4개가 있어야 되고 스몰 t도 복제됐기 때문에 총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4 플러스 4 뭐 또는 0 플러스 0 뭐 스몰 h나 라지 t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이 2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럼 그 합이 2가 됐다는 것은 이건 중기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중기원이 아니라 이 A는 뭐다? 중기2다. 얘도 중기2 세포가 되겠고요. 즉 A, B, C 모두 다 중기2고요. 이 가는 지금 2분열에 나타낸 거죠. 중기2가 생식세포가 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얘도 중기2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0 또는 2가 된다. 근데 기억과 니은은 지금 없네요. 둘 다 0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기억도 0.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합이 2인데 니은이 0이니까 디귿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디귿이 2가 되는 거죠. 빈칸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과 리을의 합이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과 니은은 이 세포 안에 없어요. 근데 디귿은 존재하죠. 이만큼.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 리을이 이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총 4종류의 유전자 중에 2종류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억과 니은 종류가 없다면 디귿과 리을 종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아까 중기1에서는 라지 H 4개, 스몰 t 4개다 라고 했는데요. 중기2는 이거의 딱 절반인 라지 H 2개, 스몰 t 2개 이렇게 있어야겠죠. 즉 지금 이 A라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디귿과 리을이 라지 H 또는 스몰 t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세포 B에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포 B는 지금 니은 유전자는 없고 그리고 기억과 디귿 유전자만 갖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니은과 리을이 없고 기억과 디귿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기호로 써보면 이 B에는 기억이 2개 있고 디귿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의 유전자형이 스몰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이기 때문에 이 원래 중기 1에는 스몰 h가 이렇게 복제돼서 2개씩 총 4개가 있고 라지 t 2개, 스몰 t 2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B에는 확실하게 스몰 h는 2개 들어가는데 라지 t가 2개 있는지 스몰 t가 2개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A 속에는 아까 뭐가 있었다? 기억과 니은은 없지만 디귿과 리을이 2개씩 있었다. 맞죠?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A와 B에는 디귿이라는 유전자가 2개씩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디귿이 혹시 라지 H일 수 있을까? 봤더니 라지 H가 스몰 B에는 없어요. 그쵸? 스몰 H만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디귿은 여기 존재하는 스몰 t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B에도 스몰 t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C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스몰 h 2개, 라지 t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디귿이 스몰 t이고 리을은 라지 h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가와 나의 합은 가는 4이고 나는 2니까 6이다. A의 성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는데요. A는 중기 2기 때문에 핵상은 N이고 23개 염색체가 있죠. 근데 중기 2 세포는 다 2개씩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수는 23개가 각각 2가닥씩 있어서 46개예요. 그쵸? 그리고 성염색체 수는 핵상의 N이니까 1개밖에 없겠죠. 1분의 46은 46이다.
다음 C에는 스몰 t가 있다? 아니다. 라지 t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각각 나타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각각 A, B, C가 중기 2기 때문에 0 또는 2를 가진다 해서 착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꿀팁을 쓰면서 천천히 풀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예요. 내용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문제 또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영구법을 이용해서 식물분지의 조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5단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풀 때 우리 변형식을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비례하는 값들을 이용해서 쉽게 빈칸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밀도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해요? 총 개체수 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총 개체수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개체수에 비례해서 상대밀도가 결정됩니다. 맞죠? 개체수가 3배라면 상대밀도도 3배다. 따라서 C의 상대밀도는 10%가 되고요. 상대밀도의 합은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D의 상대밀도는 4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 더해서 100이 된다. 그러면 상대밀도가 4배라면 개체수도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이 식을 이용하면요. 따라서 기억은 48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빈도값이 나와 있는데요.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 총 빈도의 합분에 특정 종의 빈도 그리고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죠. 따라서 빈도가 지금 절반이면 상대 빈도도 절반입니다. 그쵸? 자, 그럼 빈도가 3.5배라면 상대 빈도가 3.5배겠네요. 그래서 여기 35%고요. 상대 빈도의 합도 100이 되어야 하므로 D에서 상대 빈도가 35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 더해서 100이 됨을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이것도 아까 35%랑 똑같은 0.7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 피도의 합도 100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 3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점종을 물어볼 테니 우점종을 중요치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을 여기다 쭉 써보자. 그러면 56, 89, 50, 105가 됨으로써 D가 바로 우점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억은 48이니까 틀렸고요. 지표면을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피도를 서로 비교해봐라 라는 건데요. 어차피 피도는 상대 피도랑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피도가 가장 작은 종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예요?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군집 조사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강의에서 방영구 꿀팁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변형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개체수와 각각 빈도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와 각각 비례하는 값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빨리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12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은 심장박동 조절 실험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보면 같은 종의 동물로부터 심장 1과 2를 준비했고요. 2에서만 자율신경을 제거했습니다. 자율신경을 제거했다. 그리고 각각 기역과 니은 용기에 넣고 이 용액이 흐르도록 두 용기를 연결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기역에서 니은으로 흐르고 있어요. 다음 원에 연결된 A에 자극을 주고 1과 2의 세포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측정한다 라고 했고요. A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만 봐도요. 두 개의 뉴런 돼 있는데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그래서 부교감인 걸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원에서 A에 자극을 줬는데 자극을 준 이후에 심장박동이 느려졌어요. 심장박동이 느려진 건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이다. 그림을 보고서도 알고 또 내용을 보고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부교감신경의 신경적 이온 뉴런의 말단에서 뭐가 분비돼요? 아세틸콜린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용액이 서로 용기 기역과 니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이 용기 니은으로 갈 겁니다. 그 심장2는 자율신경이 제거된 상태니까 이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심장박동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변화하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왜 좀 시간이 흐른 후에요? 용액이 충분히 이동한 후에 아세틸콜린의 작용으로 심장박동이 느려진 거죠. 네. 자, 그럼 기억.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하죠? 맞습니다. 니은, 가는 아세틸콜린이니까 틀렸고요. 나의 니은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투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느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심장박도 느려지죠.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14번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좀 생소한 자료일 수 있지만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여러분의 경험과 이제 합쳐져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부터 일단 읽어보면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코로나 키트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 원리인데요. 지금 일단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여기다 떨어뜨려요. 그럼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하는데 이 A는 X에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다. 그래서 검사 키트 원 부분에는 기역이 그리고 2에는 니은이 각각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X에 대한 항체이고 나머지는 A에 대한 항체이다 라고 했네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기역이 이미 부착되어 있는데 얘는 X에 대한 항체고 니은도 부착되어 있는데 얘는 A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만 보면 각각 뭐에 대한 항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는요. X의 부위에도 결합하고 니은에도 결합하는 물질이며 색소가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병원체 X에 감염되어 있다면 이 시료 속에 이제 병원체 X가 들어갈 것이고 기역과도 결합하고 A와도 결합하기 때문에 이 원 부분에서 A에 의해 색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도 모두 다 이 시료 속에 A가 들어있고 그리고 니은은 이미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무조건 색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2는 항상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T가 2개 있는 사람은 병원체 X까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 그 다음에 A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저 니은이 A에 대한 항체가 되는 거고 B는 X에 감염되었다 라고 했는데 맞고요. 검사 키트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된다. 저 열쇠 자물쇠처럼 꼭 들어맞는 구조일 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긴 일이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A의 기역과 B의 니은에 동시에 자극을 줬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존에 풀던 기출문제는 같은 지점에 동시에 자극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지점에 동시에 자극을 줬고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를 1과 2 둘 중 하나로 매칭해야 되며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면 A, B, C가 지금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최초 자극을 준 지점 A의 기역과 B의 니은에서의 막전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3ms일 때 막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3ms를 T1이라고 두고 TA 플러스 TB로 쪼개보겠습니다. TA는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막전이를 측정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 각각 기역과 니은이고 각각 기역과 니은에서 막전을 측정한다면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T1은 3이기 때문에 TB가 3이 되어야 돼요. 그럼 TB는 뭐냐?
각 지점에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특정 막전이를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그냥 이 그래프에서 시간을 읽어주면 돼요. tb 값이 3이 되는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이네요. 즉 A의 기역과 B의 니은의 막전이는 모두 마이너스 80mV를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80mV라는 값이 지금 표에서 A, B, C 셋 중에 하나의 값이 될 텐데 각 지점은 최초 자극을 준 지점 마이너스 80mV를 나타내는 지점은 A와 B에서 한 지점뿐이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80을 나타내는 시점이 딱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A와 B에서 이 마이너스 80mV를 나타내는 지점은 하나씩이어야 된다. 하나씩이어야 된다. 근데 A와 같은 값은 B에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A는 일단 아닐 거고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해보면 각각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 A에서는 D4, B에서는 D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모순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누구로 확인할 거냐? 얘로 확인할 거예요. 한 가지 지금 값이 딱 주어졌는데 D2에서 막전이가 플러스 10이다. 그럼 TB 값은 얼마다? 2이다. TB 값이 2면 TA 값은 1이다. 이제 최초 자극을 준 지점 A에서 D4죠. D4에서 막전을 측정하는 지점 D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D2에서 D4 사이의 거리가 4cm인데요. 걔를 1ms에 간다면 속도가 4가 되어야 되는데 속도는 1과 2 중에 하나죠. 즉 모순이 발생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틀렸다. 즉 B가 마이너스 80이 아니라 C가 마이너스 80이 돼야 되는 겁니다. C가 각각 마이너스 80이다. 그럼 이때 과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 볼게요.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 A의 D4가 아니라 D1이며 그리고 마이너스 80을 또 나타내는 B의 D3가 최초의 자극을 준 지점이다. D1과 D3의 최초의 자극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럼 D1에서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1ms. 2cm를 1ms에 가니까 속도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에서는 2cm/ms고 B에서는 1cm/ms다.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D3에서 양옆에 D2, D4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얼마로 똑같냐면 지금 2cm니까 2ms, 2ms죠. 그렇죠? 이 한 칸을 가는데 2ms입니다. 그러면 D2랑 D4에선 각각 TA 값이 2고 나머지 TB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TB 값이 1이 되는 지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각각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 D3도 A 값인데 즉 탈분국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D3 값이 여기까지 가는데 1ms고 총 2ms고 2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만큼이라서 TB가 1이니까 탈분국 맞네요. 그럼 D4와 D1에서 이 B는 뭘 나타낼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도 1만큼 걸리겠죠? D1에서 D4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이에요. 그러면 TB 값은 0이니까 0일 때 마이너스 70mV다. B는 마이너스 70이고요. 이 B에서 스몰 b 값도 구해보면 일단 D3의 자극을 줬는데 D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ms입니다. 그럼 4ms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야지 3ms라는 것은 자극이 오기 1초 전이란 뜻이에요. 즉 아직 자극이 오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낸다. 자 그럼 기억부터 니은은 D1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이 아까 B의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죠. D3입니다. A의 흥분의 전도속도 2 맞고요. 3ms일 때 B의 D2에서는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문제가 되겠고요. 가계도 분석 문제면서 DNA 상대랑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읽어보면 가해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형 색채 있다. 이 얘기는
하나는 X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되는데 각각 대문자가 우성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일단 선생님이 강의에서 우성 X 유전, 열성 X 유전은 각각 특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성 X는 남녀 여유를 만족해야 돼요. 아빠가 유전병이면 반드시 딸도 유전병이 돼야 되고, 열성 X 유전에서는 여유 남녀를 만족해야 됩니다. 여자가 유전병이면, 엄마 유전병이면 아들도 반드시 유전병, 또는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도 반드시 유전병이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이 가와 나중에 남유여유랑 여유남녀의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럼 우성 X도 열성 X도 아닌 형질이므로 상염색체 형질이 된다라는 것. 이걸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법리에 있는 내용을 먼저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형질을 먼저 봤더니 1번과 5번 관계, 그리고 4번과 6번 관계에서 각각 남유여유, 여유남녀의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 1번과 5번 보세요. 아빠가 가인데 딸이 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남유여유 모순, 우성 X 아님. 4번, 6번을 봤더니 엄마가 유전병, 가인데 6번은 정상이네요. 여유남녀 모순, 즉 열성 X 아님. 그럼 X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여유남녀, 남유여유 모순이 보이므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쉽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X염색체 유전이 되겠는데 혹시 우성 X의 모순이 발생하진 않는지 봤더니 보입니다. 어디? 1번과 4번. 아빠가 나인데 딸이 나가 아니에요. 남녀의 모순, 즉 우성 X가 아니니까 열성 X가 되는 거죠. 즉 나 형질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서 1, 2, 3번을 1, 2, 5랑 매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의 경우는 나를 나타내는 여자니까 스몰 t만 2개, 1번은 나를 나타내는 남자니까 스몰 t y, 2번은 5번한테 스몰 t를 줘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기억의 값이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번, 2번, 5번이 라지 t 또는 스몰 t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써보면 2번은 라지 t 1개, 1번, 5번은 없어요. 그 다음 스몰 t에 대해서 1번은 1개, 2번도 1개, 5번은 2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 h의 이 값을 토대로 해서 둘 중에 어떤 값이 맞는지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값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1번, 2번, 5번에서 각각 가와 나의 여부를 써보면 1번은 가가 있고 2번, 5번은 없어요. 1번, 5번은 나가 있고 2번은 없어요. 그럼 가에 대해서 2번, 5번만 표현형이 정상이고 1번은 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는 상염색체 형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3번에서처럼 DNA 상대량이 서로 같다면 표현형도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상염색체니까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그 개수를 갖는다면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표현형이 같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표현형이 같은 두 명을 골라보니 2번과 5번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2번, 5번 둘 중 하나고 2번이 바로 1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가에 대해서 지금 무효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라지 h가 스몰 h에 대해서 우성이면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1번, 2번, 5번 1번, 2번 사이에서 5번이 태어났는데요. 자, 일단 1번만 가를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가를 나타내는 1번은 스몰 h만 이렇게 가집니다. 그럼 5번은 스몰 h 하나 받았을 거고요. 2번과 5번은 둘 다 정상이거든요. 그럼 라지 h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2번과 5번은 라지 h의 대인 상대량이 b로 동일하니까 5번처럼 2번도 라지 h, 스몰 h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첫
첫 번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경우에 B와 C를 써보면 라지 H가 1번에서는 0이에요. 즉 C가 0입니다. 0으로 채워지고 2번과 5번에서는 라지 H가 1이네요. 그럼 스몰 b가 1로 채워져요. 그럼 하나 남은 A 값이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모르겠는데 002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010이나 12, 이 조합이 돼야 되죠. 즉, 첫 번째를 가정했을 때는 이 기억값에서 CCA 값이 002가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경우가 아니라 2번이 맞습니다.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경우, 이 경우가 맞다. 그래서 지금 가정했던 내용을 여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2번은 아까 1번이 돼야 되고, 그쵸? 1번과 3번이 2번과 5번 중 하나인데 지금 2번과 5번은 둘 다 가를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 즉 정상 유전자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정했던 내용을 싹 지우고 1, 2, 5번에서 다시 한 번 더 유전자형을 써보면 2번과 5번은 스몰 h만 가져야 된다. 정상 유전자면요. 그럼 라지 h는 0 안 갖고요. 5번한테 스몰 h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1번은 스몰 h 갖고 있으면 정상,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라지 h랑 1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1번과 2번이 지금 1번과 2번이 1을 나타내니까 이 1번이 2번이 되겠고 3번은 자동으로 5번이 되는 거고요. 5번에서 이 A 값은 2가 되어야 되며 기억은 라지 t, 스몰 t 중에 스몰 t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열성 형질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우성입니다. 3번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이냐? 5번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5번은 아까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동형접합이고 스몰 t, 스몰 t 또 동형접합이죠. 맞습니다. 유괴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는데요. 일단 가에 대해서 라지 h를 하나 이상 가져야 되고 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스몰 t만 가져야 됩니다. 서로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3번의 유전자형을 먼저 써보면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h, 스몰 h. 4번은 가가 나타나니까 라지 h가 있고 2번이 스몰 h, 스몰 h니까 스몰 h 하나 받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이제 또 나에 대해서 써보면 라지 t y고요. 4번도 정상이긴 하지만 스몰 t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럼 가에 대해서 라지 h를 받을 확률은 얘는 항상 스몰 h를 주지만 둘 중에 라지 h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스몰 t만 받을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면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꽤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은요, 이 꿀팁을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DNA 상대량을 매칭할 때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이런 문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좀 키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상대적으로 17번은 사람의 유전 문제 중에 쉬운 유형이죠. 그렇죠? 일단 기니디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다. 다행히 이 형질이 모두 다 독립이고요. 기억은 한 쌍에서 결정하는 단위인자 유전인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개 이상이니까 복대립이고 표현형이 4가지라면 공동 우성이거나 공동 열성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A에 의한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도 A가 나타나려면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 다음 B에 의한 표현형이 얘도 나타나려면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럼 A랑 B가 D에 대해서 공동 우성인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다음 니은 E와 이 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도 이제 단일인자 유전인데 유전자형이 다른 표현형이 다르다 중간 유전 나타내는 거죠. 딕은 F와 F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F가 F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각각 읊어보면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립 유전,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중간 유전,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완전 우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 유전장이 나와 있고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니디의 최대 표현형 가지 수가 12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독립이니까 이걸 소인수분해 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3, 2, 2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형질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억은 최대 4가지가 나오고요. 유전자형마다 표현형이 다른 니은은 유전자형 3가지마다 다른 표현형이니까 3가지 표현형이 최대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완전 우성의 경우는 우성 표현형, 열성 표현형 2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일단 디귿은 3가지가 될 수는 없어요. 디귿에 의해서 무조건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 기역과 니은 둘 중 하나에 의해서 3가지, 둘 중 하나에서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찾아보자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디귿에 의해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될까? 일단 디귿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만 볼 텐데요.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우성 표현형만 나와요. 그렇죠? 2번과 3번 사이에서 열성 표현형만 나오고요. 3번과 4번 사이에서도 우성 표현형만 나와요. 그런데 1번과 4번을 해보면요. 1번과 4번 사이에서는 F, F별과 F별, F별. 이 사이에서는 디귿에 대해 F, F별, F별, F별 이렇게 2가지 유전자만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우성 표현형과 열성 표현형 2가지 표현형이 나오죠. 따라서 남자 P와 Q는 각각 1 또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좀 비교적 쉬운 니은부터 해볼게요. 2와 2, 그리고 2별 사이에서는 얘는 항상 2를 주고 2를 받거나 2별을 받으니까 이 2가지 유전자형이 1대1로 나옵니다. 유전자형마다 표현형이 다르니까 또 2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2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경우가 니은에 의한 거고 3가지가 기억에 의한 거면 된다. 그럼 A, B와 B, D 사이에서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A, B,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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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게 1대1, 1대1, 1대1이 나옵니다. 그러면 B가 D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B에 의한 표현형, A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A에 의한 표현형, 얘는 공동우성이니까 A, B에 의한 표현형. 즉,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기억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문제. 이 자손에서 기니디의 표현형이 모두 1번과 같을 확률. 그럼 기역과 같을 확률, 니은이 같을 확률, 디귿이 같을 확률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돼요. 왜 각각 곱해요? 다 독립이니까. 그럼 기역에 대해서 먼저. 자, 기역에 대해서 원처럼 중간 표현형이 나올 확률 1대1 대1 총 4개 중에 1이니까 4분의 1이고요. 니은에 대해서 2가 나올 확률은 전체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디귿에 대해서 1번처럼 우성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다 곱하면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의 유전 계산 문제였습니다. 18번 유전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읽어볼게요. 가는 대립유전자 A랑 A별, 나는 B와 B별, 다는 D와 D별에서 결정되는데 가나는 7번의 연관이고 다는 9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D랑 D별은 9번 염색체에 있고 AA별, BB별은 7번 염색체에 있으며 즉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의 세포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이 세포는요 말 그대로 세포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시기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 시기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DNA 상대량의 합인데요. 이 내용은요 선생님이 강의에서 감수분열 꿀팁 얘기할 때마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형질의 경우 문제에서 7번과 9번은 상염색체잖아요. 이때 남녀 상관할 거 없이 지원기 때 DNA 상대량의 합이 2, 중기원 4, 중기2 2, 생세포 1이 됩니다. DNA 상대량의 합이니까 각 대립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1번 세포에서 B랑 B별의 합이 1입니다. 그럼 1이 된다는 건 무슨 세포? 생식세포인 거예요. 생식세포. 그럼 빈칸을 채울 수도 있어요. D랑 D별의 합도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한번 써보면 B랑 D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B랑 D를 갖고 있는 상태다. 어머니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대림전자 DNA 상대량의 합이 2입니다. 그럼 G1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기2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G1기 또는 중기2의 가능성을 두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녀 1번의 경우는 0, 1, 2라고 하는 DNA 상대량이 모두 다 존재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G1기 뿐이에요. 각각의 DNA 상대량을 써보면 중기1 024, 중기2 0 또는 2, 생세포 0 또는 1이거든요. 0, 1, 2가 모두 다 있는 건 G1기다. 그럼 G1기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니까 빈칸을 또 채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각각 대림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빈칸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 1에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부모로부터 A를 각각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각각 D도 물려받아야 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D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 세포로 다시 가서 이 세포에는 라지 A가 없대요. 만약에 핵상이 2N인 G1기 세포라면 라지 A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은 중기2 세포가 되는 거죠. 중기2에서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어야 되므로 빈칸을 또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머니에서 지금 A별과 B가 있는 것이죠. A별과 B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모와 그리고 자녀 1, 2, 3에서 이 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의 연관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어머니의 경우는 A별과 B가 중기2 세포에 함께 존재했어요. 이 얘기는 A별과 B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A는 여기 존재하겠고 또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녀 1번의 경우는 A가 2개고요. B랑 B별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녀 2번을 보면요. 자녀 2번은 이게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A랑 B는 없대요. 그럼 나머지에 무조건 7번 염색체는 색상이 N이든 2N이든 한 개 이상을 갖게 되니까 A별과 B별이 연관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A랑 B는 없지만 A별이랑 B별이 함께 7번 염색체 위에 존재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 A별과 B별은 어머니한테서부터는 올 수 없거든요. 그럼 아버지한테서 받은 염색체가 되어야겠고요. 아버지는 나머지 A랑 B가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A랑 B는 아버지한테서부터 온 것이니까 나머지는 어머니한테서부터 와야겠네요. 그래서 A랑 B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번한테서 자녀 2번한테서 D별이 지금 보이고요. 어머니한테도 D별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일단 이렇게 이형접합이 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자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3번은요. 어떻게 생성된 이제 사람이냐면 아버지에게서 7번에 있는 대림전자 기억이 9번으로 이동하는 돌연변이 1에 일어나서 그때 만들어진 정자 P가 난자 Q랑 수정이 되어져서 자녀 3번이 태어났는데요. 난자 Q는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나서 생성된 난자 Q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9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D별의 값이 3이에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D별이 3개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맞죠? 이 아버지에게서 전자에 의해서, 그죠?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뭔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건 전자잖아요.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자 P는요. A, A별, B, B별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9번이 뭔가 한 개 더 많은 그런 정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9번이 이렇게 총 3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원래는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받아서 최대 2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3개라는 것은 비분리가 일어나서 생성된 난자 Q에 2개가 들어있었고, 정상적으로 9번 염색체를 1개 갖는 정자 P에게서 D별이 하나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됐죠? 그럼 난자 Q에게서 D별을 2개 가졌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D랑 D별은 잘 분리되는데 D별끼리 분리가 안 됐다. 즉, 이분열, 비분리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A별이 없으면서 B별을 2개 갖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 부모한테서 7번 염색체를 각각 1개씩 받았다라고 할 때 B별을 2개 갖기 위해서는 부모한테서 각각 이 염색체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서 B별을 받을 때는 A별도 함께 따라와 버려요. 근데 A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염색체를 받지 않고 그냥 이 B별만 9번 염색체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요. 정자 P 속에 D별과 함께 B별이 함께 9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서부터 받은 7번 염색체는 이 염색체가 아니라 이쪽 염색체죠. A, B가 함께 존재하는 염색체고, 어머니한테서부터 받은 염색체는 B별을 하나 줘야 되니까 둘 중에 이 왼쪽 염색체를 받아서 A, B별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총 B별의 수를 세보면 이 아버지의 7번 염색체에 있던 B별이 9번 염색체의 D별과 함께 존재하게 됨으로써 B별이 총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B별은 그래서 2개가 된 거다. 그리고 A별의 개수는 없으니까 0개고, A의 개수는 2개고요. B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고, D의 개수는 없고 D별만 3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은 B별이다. B별이 9번 염색체로 이동한 것이고, 어머니에게서 A, B,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될 수 있느냐? 일단 A, B별, A별, B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A랑 B가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염색체 비분리는 아까 이분열 비분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죠. 까다롭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감수분열 꿀팁과 그 연관관계 파악하면서 가계대로 분석하면 충분히 전자와 비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골격근 수축 과정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졌을 이유는 이 나 때문이죠. 이 나 자료가 매우 생소하고 처음 보는 자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어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나는요, 니은의 길이에 따른 힘이거든요. 그럼 니은이 변함에 따라서 힘, A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니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힘도 증가한다. 정비례잖아요. 그럼 니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할수록 니은이 길어지잖아요. 액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올수록 겹친 구간인 니은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축할수록 힘 A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F1일 때, F2일 때 기억분의 딕은 니은분의 X가 나왔어요. T1, T2 시점이 아니라 힘 F1일 때, F2일 때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니은이 증가할수록 힘이 세진다라고 했어요. 힘의 크기가 F2보다 F1이 더 세죠? 그러면 힘이 더 센 F1에서가 니은이 더 증가된 상태예요. 바꿔 얘기하면 F1에서가 더 수축된 상태이다. 즉 F1에서가 더 수축된 상태니까 F1에서 F2로 갈 때 근육이 이완된다라는 걸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길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F1일 때 A대의 길이가 1.6이래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이 F2에서도 A대의 길이는 1.6이죠. 근육이 이완해도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대 길이가 1.6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두 가지를 세워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전체 X의 길이에서 두 개의 기억을 빼면 그게 이제 A대의 길이 1.6이죠. 또 두 번째 식. 자, 이 A대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면 두 개의 니은 플러스 하나의 디귿입니다. 이게 두 가지 식이 나오죠. 그런데 또 두 가지 식이 보여요. 자, 이 값들이죠. 기억분의 디귿이 1이다. 기억과 디귿이 동일하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리고 x가 4개의 니은과 동일하다 라는 식이 두 번째를 통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x에다가 4개의 니은을 넣고 그리고 디귿에다가 기억을 넣게 되면 이 두 식만 봤을 때 기억과 니은의 연립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3.2 해놓고 두 식을 더해주면 8개의 니은이 4.8이 나와서 니은은 0.6이 됩니다. 그래서 F1일 때를 써보면 니은이 0.6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의 니은도 0.6이겠죠? 그리고 0.6을 대입하면 기억의 값이 0.4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도 0.4고 그럼 디귿의 값은 기억이랑 똑같으니까 0.4가 되겠죠. 그래서 x 전체 길이는 4개의 니은이었으니까 2.4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길이가 f1일 때 2.4예요. 자, 그러면 근육이 뭔가 이완을 했어요. 이완을 했을 때 f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근육 원소면 마디 x의 길이가 플러스 x만큼 증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플러스 2분의 x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디귿의 길이는 플러스 x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각각 기억분의 디귿이 2분의 3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값에서 각각 0.4, 0.4였는데 0.4 플러스 2분의 x 그리고 디귿도 0.4 플러스 2번은 x x만큼 증가한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해 보면 이 2분의 3이 되기 위해서 밑에 분모의 값과 분자의 값이 2대 3이 되려면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바로 2분의 x가 0.4가 되면 돼요. 이게 이제 0.4가 되고 얘는 그럼 0.8이 되겠죠? 그러면 0.8분의 1.2 해서 2분의 3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x의 값이 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2.4가 F2일 때는 0.8만큼 증가해서 3.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A는 H대의 길이가 0.3일 때가 0.6일 때보다 작다? 자, 0.3일 때가 더 수축된 상태죠. 더 수축돼야지만 액틴이 마요신 사이에를 미끄러져 들어와야지만 H대가 짧아져요. 더 수축됐을 때는 이 A의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F1일 때 기억과 니은의 합, 액틴 피라미드 자체 길이니까 1.0이고 이건 F2에서도 마찬가지죠. F2일 때 X의 길이는 3.2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차분히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물질 X가 살포된 지역에서는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수컷 개구리가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이 X가 생식기관의 기형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랑 B로 나눈 후에 A에만 X를 처리했다. 그럼 A는 내가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실험군이고 B는 그대로 둔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수컷 개구리 중 비정상적인 생식기관을 갖는 개체의 빈도를 조사했더니 기억이 니은보다 더 컸어요. 이 기억이 과연 A인지 B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X를 처리했더니 기형이 발생했다. 기형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즉 X를 처리한 A에서 기형이 발생할 빈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즉 더 높은 기억이 A고 낮은 니은이 B다. 기억.
기억은 A니까 틀렸고요. 지금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켜서 즉 조작 변인으로 설정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에서 조작 변이는 X를 처리했는지 여부가 되죠. 처리한 A는 실험군, 처리하지 않은 B는 대조군이에요. 그래서 변화시킨 요인은 X의 처리 여부, 그래서 조작 변이는 X의 처리 여부이다. 맞는 선지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20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네, 이번 구평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보면서 분석을 통해 나머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른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